네, 오늘 김희성 앵커와 원래 말씀 토크를 해보는 시간이지만 또 자리를 비우신 만큼 한세구 전문가와 함께 또 40년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문가님. 네,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랜만에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. 네, 오늘도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. 어제 장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또 개인 투자자들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텐데 또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우선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전일장에 대한 말씀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뭐 강력한 모멘텀이 사라진 거예요, 순간적으로. 네, 그런데다가 이제 걱정은 언제 시행되느냐, 조금 전에서 뉴스에서 우리가 이제 들었지만 언제 시행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테이퍼링 이거는 기정사실화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쩔 수 없이 9월 시장은 좀 쉬어가는 시장이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시장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네. 전체적으로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모멘텀이 좀 사라진 시점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우리 국내 시장을 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. 국내 시장, 전고체 배터리 시장 가장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뭐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현재 그 대부분에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그 리튬이온 액상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온도나 그 충격이 굉장히 약합니다. 그래서 화재 사고 뭐 이런 게 이제 나는 건데, 당연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그 부피랑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도 늘어나고, 이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 자동차용 배터리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. 근데 아시지만 자동차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이에요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이고,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그 안정성과 효율성을 우리에게 확보해 줄 수 있다. 이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배터리 회사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 SDI가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이미 2025년에 이제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근데 이번 주에 그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그 IAA 모터쇼에서 토요타가 갑자기 그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를 공개해 버렸어요. 그러면서 자기네들 말로는 이게 세계 최초다 시제품이다. 그 말은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정식 번호판 그건 뭐 일본이 달아주는 거니까 그것까지 이제 달고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제적으로 뭔가 시장에 선언을 한 거죠. 근데 우리도 상당히 지금 그 내부적으로는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,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가 이거를 상용화를 먼저 할 수 있느냐,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고체 배터리는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. 지금 최근 들어서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알루미늄 가격, 네. 그리고 거기에 또 알루미늄과 관련한 또 알루미늄박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. 뭐 조일 알루미늄 뭐 해서 사마 알루미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왔는데요. 어제 또 큰 폭으로 또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. 관련 시장 앞으로 또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, 단순한 조정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다시 이제 꺾였다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?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이 알루미늄 가격에 대해서 리포트를 낸 게 있어요. 근데 최소한도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.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이제 그 재련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제 재련이 이렇게 원활히 못 되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고, 최근에는 이제 기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이거의 이제 기초적인 원료가 보크사이트인데 이 기니가 전 세계 3분의 2를 생산하는데 그걸 전부 중국이 가져갑니다.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국인데 그 바람에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3개월물 알루미늄 가격이 톤당 2,770불을 이미 넘어섰어요. 그런데 골드만삭스 얘기로는 한 2025년이 되면 톤당 3,500불 정도 되지 않겠느냐,
이런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저께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중국 알루미늄 공사 그 ACH 그 주식이 22불 41센트로 끝났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어제 하루에만 9% 이상 올랐어요. 근데 이게 이번 월 초에 14불짜리가 22불 올랐으니까 굉장히 알루미늄 가격만큼이나 이게 폭등한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알루미늄 관련 주식들은 지금 이제 급하게 상승한 거에 대한 갭 메우기 이런 조정은 있겠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 지난번 연결될 때 제가 그 베이직 머티리얼 쪽에 신경을 쓰시라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렇게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이거는 그냥 뭐 마치 적금하듯이 이렇게 담아가면 괜찮은 주식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최근 또 알루미늄 가격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관련 주가에 또 투자를 하신 분들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최근 들어서 친환경이 부른 나비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? 한국의 철강주들이 굉장히 또 큰 웃음꽃을 피웠죠. 철강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관련 전망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요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초 소재에 준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루미늄하고 이제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근데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갑자기 20%나 떨어졌어요.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고 또 그 조선에 들어가는 후판 가격은 이미 인상하기로 합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용 강판 같은 경우가 지금 합의 중인데 이것도 뭐 무난히 인상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뭐냐면 철강석 가격은 떨어지고 또 판매 가격은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철강 회사들이 당연히 좋죠. 더군다나 이제 그 탄소 배출 관련돼서 중국이 이 철강 생산을 조금 위축되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좀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좀 보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이번 달에 미국의 의회에서 그 바이든의 SOC 법안이 이제 통과될 거로 예측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대선 관련해서 정책 테마 중에 하나가 이 집값 안정, 그러니까 하우싱 안에 집을 많이 짓는 거.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철강, 시멘트, 뭐 이런 것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이런 주식들이 좀 잦은 부침을 받을 거예요. 그 이유는 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 실물 경기가 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이런 이제 철강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계속해서 관련한 또 소식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철강과 관련한 또 원자재 가격들 또 관련해서 또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그 밖에 철강주 또 그리고 포스코 이렇게 또 대장주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주가들 어떻게 보시는지 포스코부터 우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포스코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철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품군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철강주의 토픽은 어쩔 수 없이 포스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수소 관련도 있고 포스코는 사실 그냥 단순한 철강 회사라고 볼 수는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기타 이제 철강 강판 이런 것들은 그때 그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혼재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다음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즈니가 11월에 한국에 상륙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.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될 경우 OTT 시장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오히려 시장을 많이 흔들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. 한세구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OTT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? 이게 이제 이미 발표를 했어요. 11월 12일 날 그 스타라는 브랜드로 이제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시작한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LG U+가 파트너고 KT하고도 좀 협의 중이라고 그래요. 근데 뭐 월 그 요금이 9,900원이라고 그래요. 넷플릭스랑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토종보다는 넷플릭스하고의 디즈니하고의 한판
이제 회전을 한번 벌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엔 어차피 이거는 그냥 나눠 먹기다.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OTT 시장이 이것 때문에 뭐 갑자기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 이후에 과연 지금처럼 집에서 이런 것들만 보는 그 수요층이 계속 늘어날까 하는 것도 사실 한번 생각해 봐야죠. 그래서 제 생각엔 디즈니가 들어와도 결국은 나눠 먹는 형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렇다면 OTT 관련해서 뭐 LG U+라든지 또 관심 가져보면 많은 괜찮은 관련주들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? 오히려 이제 제 생각에는 OTT 마켓에 관련돼서는 컨텐츠 회사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왜냐하면 그 컨텐츠 회사들은 그런 OTT 마켓에 그런 컨텐츠를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선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컨텐츠 관련주들은 좀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OTT와 관련한 이제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죠. 예. 예. 네, OTT에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이제 컨텐츠 관련주에 관심을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자, 어제 굉장히 또 그저께부터 관심을 또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검색에 일리를 두고 있는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. 규제 칼날로 인해서 또 어제 큰 폭으로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. 그냥 단순한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신데 추가 하락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. 카카오와 네이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볼까요? 일단 이게 이제 충격이잖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 충격이 좀 해소될 만한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번 주는 좀 넘겨봐야 되고 근데 이게 떨어지는 칼날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도 급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지만 이미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어디까지나 반등이니까 근데 그 반등 이후에 과연 이 주가가 어떤 형태를 띄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.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. 사실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그 반독점 규제에 관련된 법안이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이게 1890년도 미국에서 이제 그 셔먼법 때문에 시작된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BM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 이런 기업들이 다 그런 거랑 부대끼면서 지금까지 살아나온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우리가 과연 이런 플랫폼 기업을 되돌릴 수 있느냐. 그래서 플랫폼 기업하고 골목 상권을 대비해서 뭐 탐욕과 규태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은 조금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. 그래서 뭐 일제히 공정위, 금융위, 방통위 뭐 중소벤처기업도 다 나섰어요 여당까지. 근데 과연 이게 그럴 일인가. 그래서 뭐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뭐 BBIG 이렇게 하고 대통령께서도 이거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마녀사냥처럼 네이버 카카오가 나쁜 기업이 돼버렸어요 이미지상.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이거는 결국 시대의 흐름은 못 막는다. 그러니까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가 조금 주가 부침이 있을 거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뭐 이것들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 또 플랫폼 기업이 갖고 있는 그 확장 시너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다른 업종보다 굉장히 빠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걸 봐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쇼크였다. 갑자기 걸어가다가 뒤에서 날라온 돌을 맞은 거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아프잖아요. 그러니까 그 충격은 좀 겪어야 된다. 결국 시간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지금 하나씩 또 관련한 이슈들과 뉴스들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. 정확하고 또 명확한 분석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죠. 메타버스 관련한 기업들 또 굉장히 많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고 테마가 되어 왔는데요. 메타버스 한국과 관련한 기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또 간밤에 또 중국 공산당이 또 메타버스 테마주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. 맹목적으로 투자했다가는 털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경고를 내놓았는데 오늘 또 메타버스 시장 또 어떻게 될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 한국의 메타버스 사업에 관련한 투자 언제까지 가게 될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.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합니다.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망 들어볼까요?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뭔지는 알고 있는데 개념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예요.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
그 우리가 이제 무슨 가상현실, 증강현실, 혼합현실에서 VR, AR, MR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하려면 다 동원돼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면 그 상장사 알차란 거예요. 스스로 우리는 메타버스 관련주 아닙니다라고 공시까지 할 정도가 됐느냐 이제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막 갖다 붙여서 이게 메타버스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개념 정리도 안 돼 있어요. 근데 메타버스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. 이 메타버스가 이루어지려면 관련 기계, 장비, 부품 이런 섹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, 그래픽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 뭘 실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세 가지 축으로 이 메타버스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에서 그랬지만 어떤 이슈가 새로 나왔을 때 자세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슈 갖고 한번 주가가 움직입니다.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 차례 좀 쿨다운 되고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실제로 이게 그 부킹되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거를 이제 관심을 쓰게 돼요. 그래서 지금은 그 중간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메타버스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화두긴 하지만 지금 화두 이상으로 들어가는 데는 조금 부침이 많을 것 같다. 그래서 이게 단독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분리해서 보기는 어렵고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것도 이 메타버스 쪽이 정리가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라는 개념 정리, 사업 정리 이런 게 되고 나면 역시 여기도 큰 기업 있잖아요.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항상 난리가 되고 있는 그 플랫폼 기업들 이런 것들이 대장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죠. 앞으로 향후 또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될지 코스닥 오늘 또 1000포인트 선을 좀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이제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상당히 복잡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시장을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. 우리 시장에서 무엇보다 우선하는 게 이제 수요 공급 수급인데 결국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외국인이에요. 근데 그럼 외국인이 어떤 상태가 돼야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할까?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뭐냐면 환율입니다. 환율이 지금같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뜻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환율이 어떤 흐름을 갈 것인가 이거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매일 그다음에 이제 완전 접종률입니다. 여러분 아시지만 그 우리가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 완전 접종률이 떨어져요. 우리도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다음 달 말 정도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완전 접종률이라는 게 2회 이상 전 국민이 몇 퍼센트를 맞느냐인데 이게 이제 50%가 넘어가면 실제적인 경제 활동이 자유로워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도 마음을 좀 이제 바꿀 가능성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되는 시장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우리 기대가 있다면 10월부터 이어지는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서 배당 시즌 뭐 이런 게 되니까 그거랑 맞물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접종률이 어떻게 되느냐 또 환율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한 차례 뭐 괜찮은 시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죠.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때 이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좀 늦더라도 확인한 다음에 오히려 느린 게 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